안녕하세요. 평소 쌀맘 채널을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겪거나 참담한 상황을 마주하곤 하죠.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좌절하거나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겠지만 제 경험담이 누군가에게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어릴 적 여수 돌산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여수가 많이 알려져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지만 옛날에는 낙후된 촌동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살던 집은 작은 마당에 있는 방 3칸짜리 돌담집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부모님과 친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격방에는 배를 타는 삼촌이 새방을 살고 있었죠. 어릴 적 기억을 찬찬히 더듬어 보면 그래도 우리 집은 화목하고 단란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여수 시내에서 노래방을 운영했고 엄마는 할머니와 함께 밭일을 하거나 업한장에서 일을 했죠. 넘치는 살림은 아니었지만 크게 부족한 걸 모르고 살았으니 나름 유복하게 자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 속의 어릴 적 제 모습은 엄마 아빠의 사랑도 듬뿍 받았던 사랑스러운 외동딸이자 할머니한테도 귀한 손녀였습니다. 그랬던 저희 가정에 먹구름이 드리운 건 제가 5살이나 6살 정도 됐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아빠와 엄마가 부부싸움을 하고 엄마에게 입버릇처럼 복덩이 며느리라고 했던 할머니가 갑자기 싸늘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어린 제가 순식간에 바뀐 분위기를 선명하게 느꼈을 정도였으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서슬퍼랬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엄마에게 독서를 내뱉는 것이 정해진 일과였어요. 너는 어떻게 된 게 시애미보다 늦게 일어나는 거야? 왜 시애미한테 밥상도 차리고 여물도 쓰라고 그러냐? 아주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이 들어와서는 아침마다 속을 긁으니 내가 체면을 살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까 일어났어요. 제가 준비할 테니까 어서 들어가 계세요. 넌 하루라도 잔소리를 듣지 않으면 귀에서 피라도 나는 거냐? 왜 사람 입에서 꼭 싫은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아범도 가게를 나갈 거 아니냐. 이렇게 쿰떠서 언제 아침 먹고 판일을 나가냐고? 아우 속이 터져서 원.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엄마는 늘 할머니의 타박에 주눅이 들어선 고개를 한번 제대로 들지도 못했습니다. 어렸던 저는 왜 할머니가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원래는 엄마한테 잘해주었던 할머니였는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왜 자꾸 엄마한테 뭐라고만 해? 할머니는 우리 엄마 싫어? 아니, 얘가 또 뭐라니? 응? 네 엄마가 그러든? 이 할미가 자꾸 잔소리한다고? 도대체 애한테 뭐라고 하길래 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한테 대들어? 할머니 미워. 매일 소리만 지르고 화만 내잖아. 이것이 그래도. 미희 너 오늘 회토리 좀 맞아야겠다. 이리 와. 할머니는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손녀딸이었는데 어느 순간 절 보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증오와 미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도 그런 할머니의 행동에 딱히 뭐라고 하질 않는 겁니다. 아빠는 엄마만 보면 그저 한숨만 푹푹 쉬고 남처럼 굴디 일수였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온 엄마는 집에서 쉬지도 못했습니다. 아빠의 노래방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엄마는 큰 접시에 과일을 깎아 안주를 만들어서 아빠 노래방으로 배달을 가야만 했죠. 늦은 밤이고 새벽이고 아빠의 안주 주문은 시도 때도 없었거든요. 어느 순간 할머니와 아빠에게 엄마란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일꾼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어린 제가 마음이 아팠을 정도였으니 엄마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땐 엄마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여섯 살밖에 되지 않은 제가 엄마를 구해줄 방법은 없었죠.
그날 아침은 유독 고요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났는데 미희 밥 먹어라 라고 말하는 엄마의 말소리도 없었고 소음처럼 들리던 할머니의 떽떽거리는 소리도 없었죠.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봤는데도 마치 뭔가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마당 수도가에서 열무를 씻는 할머니에게 엄마는 어딨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커다란 스댕 대야를 신경질적으로 내팽겨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희 엄마 이제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할미한테 엄마 찾지 마. 왜? 왜 엄마가 없는데? 어디 갔는데? 네 엄마 건너방 총각 삼촌이랑 바람이 나서 도망쳐 버렸어. 너도 버렸고 네 아빠도 버렸고 이 할머니도 버리고 멀리 도망가 버렸다고. 그니까 다시는 할미한테 엄마 얘기하지 마. 알았어? 할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어린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엄마가 건너방 삼촌이랑 도망갔다는 말이 너무나도 서럽게 들렸어요.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아냈죠. 엄마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날 버리고 도망가 버렸구나. 이해도 가고 원망스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엄마 얼굴을 볼 수 없다는 현실은 6살 어린애에겐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어요. 아빠도 제게 엄마가 집을 나갔으니 다시는 엄마를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의 무서운 표정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전 매일 밤 제발 엄마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빠와 할머니가 무서워서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가 웬 아주마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아빠는 어디서 술을 잔뜩 마셨는지 눈은 풀려 있었고 얼굴은 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미희야, 이리 와봐. 어서 와서 새엄마한테 인사해라. 앞으로 미희 엄마는 바로 이분이야.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아, 네가 미희구나. 예쁘게 생겼네. 아줌마가 앞으로 엄마처럼 잘해줄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불쑥 나타난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라니요. 어린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새엄마에게 쭈뼛거릴 수밖에 없었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아빠와 함께 노래방을 나갔어요. 우리 엄마처럼 밭일을 하거나 업한장에서 일을 하진 않았죠. 차라리 새엄마가 노래방에 가 있는 게 제 입장에선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할머니는 새엄마에게 대면대면 대하는 저에게 구박을 했어요. 미희 너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 새엄마한테 전화라고 했지? 근데 왜 오늘 아침에 새엄마한테 엄마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 안 했어? 너 정말 할미한테 혼나볼 테야?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 진짜 엄마가 아닌데 어떻게 그래? 나 그 아줌마 싫어. 아니, 요것이 치엄마를 닮아서 많이 데리고 하는 것 좀 봐. 너 오늘 할미한테 회초리 좀 맞아야겠다. 할머니 싫어. 새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다고. 할머니는 걸핏하면 효자 손을 휘둘렀고 저는 그때마다 꺽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그땐 제가 마음을 붙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다 새엄마가 어쩌다가 노래방에 가지 않는 날이면 제 고충은 배가 됐죠. 새엄마가 저에게 진심으로 잘해줄 거란 기대는 없었지만 해도 너무하더군요. 아빠나 할머니 앞에선 하늘의 별도 따다줄 것처럼 살갑게 굴었지만 사람이 없으면 갑자기 앞면을 바꾸곤 못살게 굴기 일쑤였어요. 무서운 표정으로 밥을 굶기겠다고 협박을 한다거나 머리를 쥐어박기도 했고 허벅지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게 새엄마라는 사람은 참 무서운 존재였죠. 새엄마가 제 인생에 끼어든 지 얼마 후 새엄마는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복 동생이 되는 셈이었죠. 동생이 태어나고부터는 저란 사람은 그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찬밥 신세가 아니라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며 살았어요. 아빠는 아들을 보며 매일 한방웃음을 지었고 그럴수록 새엄마는 마치 버릇처럼 제게 손찌검을 해댔습니다. 어른의 투박한 손이 애 머리를 강하게 때리면
귓가에 윙소리가 하루 종일 맴돌고 턱이 달달 떨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새엄마는 일부러 제 기를 죽이기 위해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역시 새엄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죠. 할머니의 욕짓거리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고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린애가 감당할 수 없는 노동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친엄마가 사라져버린 후 제 유년 시절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어요. 그저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건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릴 적 그 고난이 제게 악바리 같은 근성을 심어준 겁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원은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지만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할머니는 여자애가 무슨 고등학교까지 나올 필요가 있냐며 중학교만 나오고 농사일이나 돕다가 시집가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나마 천만 다행인 건 아빠의 생각은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빠는 오동생 소리를 듣는 친딸이 조금은 다르게 보였나 봐요. 아빠는 고등학교는 당연한 거고 의사나 판사가 되면 좋겠다고 절 독려해줬죠. 아마 아빠가 아니었다면 전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새엄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너 정말 독하다 독해. 어쩜 그렇게 악바리처럼 공부를 하니? 너 혼자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네 동생 공부도 좀 봐줘라. 저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근식이 공부 봐줄 시간이 어딨어요. 그리고 걔는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뭐? 아우 정없는 년.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정이 없니? 새엄마 닮진 않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뭐? 이게 정말... 저도 나이를 먹고 머리가 크면서 새엄마나 할머니에게 마냥 당하고 살지만은 않았어요. 빨리 뭔가를 이루고 제 밥벌이를 해서 여수를 떠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제가 원하는 대학도 진학했습니다. 집안에 손벌레기가 싫어서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도 한 번에 패스했고 검사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안의 자랑거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밥벌이를 하고도 남는 검사가 되었지만 공교롭게도 광주지방검찰청의 순천지청으로 발령이 났고 결론적으로는 지긋지긋한 고향을 떠나지 못했죠. 아이고 우리 검사 소녀딸 왔니? 일하느라 힘들었지? 할머니 갑자기 왜 그래요? 아직 저녁 안 먹었지? 이 할미가 너 좋아하는 매생이 떡국 끓여놨다. 어서 먹자. 뭔데요? 나한테 할 말 있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네 동생 근식이 있잖냐? 근식이가 왜요? 걔 또 무슨 사고 쳤어요? 아니 걔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오토바이를 좀 빌려 탔나 봐. 근데 주인이 자꾸 훔쳤다고 따지고 드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지 뭐냐. 지금 네 아빠랑 엄마가 경찰서 가 있는데 말이 좀 통하질 않나 봐. 미인이가 좀 가서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되겠냐. 아무래도 검사님이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 뭐라고요? 오토바이를 빌려 타요? 아니 얼굴도 모르는 사람 오토바이를 말없이 타는 게 어떻게 빌려 타는 거예요? 그건 절도죠 절도. 아우 아니야. 근식이가 그런 애가 아니잖아. 뭔가 오해가 있었다니까 그러네. 할머니 손자라고 그렇게 편 만들어주니까 애가 저 모양이잖아요. 지난번엔 술집에서 돈도 안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서 들락날락거렸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도 오해라고 하더니 지금도 오해라는 거예요. 아유, 넌 그렇게 정없이 얘기해야 직성이 풀리니? 그래서 우리가 없는 상임에 널 검사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럴 때 가족이 도와야지. 그럼 누가 도와? 뭐라고요? 저는 몰라요. 걔가 콩밥을 먹던 감옥에 가든 난 모른다고요.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이복 동생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귀한 손자 살려보겠다고 제게 동생을 봐달라고 막무가내로 때를 썼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새엄마는 마치 절 낳고 기른 친딸처럼 검사딸 자랑을 하고 다니며 본인이 하는 사업에 제 명함을 팔고 다녔고, 아빠는 아빠대로 주변 사람의 온갖 부탁을 다 제게 가져오셨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검사된 덕을 톡톡히 보려는 사람들처럼 늑대졌습니다. 하지만 신입 검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검사가 자신의 가족 일을 함부로 돌봤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가족들의 청탁을 거부했고 단단히 단도리를 쳤어요. 그러자 아빠부터 발끈하더라고요. 아빠 친구가 비나 좀 짓는다는데 그것도 못 도와줘. 내가 검사 딸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한다고. 아빠가 무슨 검사 딸을 만들어. 나 대학 가서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녔어. 내가 이 약 물고 공부해서 검사 된 건데 이게 왜 아빠 덕이야. 야, 엄마, 학교 보내줘. 먹이고 재운 건 생각 안 해? 다른 부모들도 다 그 정도는 해. 아이고, 자식 새끼 키워놨더니 이게 뭐냐. 아유, 다 소용없다. 소용없어. 가족 일을 돌보지 않는다고 혀를 뺄뺄 차는 사람이 어디 아빠뿐이었겠습니까? 새엄마는 내 이름을 팔지 말라는 제 경고에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아줌마, 왜 아줌마 설명의 팸플릿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순천지청 은미애 검사가 추천하는 대박 정보라고요. 정말 미쳤어요. 저 공무원이에요. 이런 거 함부로 홍보하면 안 된다고요.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무슨 사기쳐요. 아니, 사기라니. 미애야,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하다. 아니, 딸이 엄마 하는 일에 좀 도울 수도 있는 거지. 이름 좀 잠깐 쓴 거 가지고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니니? 뭐라고요? 딸이요. 아줌마가 우리 엄마예요. 그리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요. 아줌마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잊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내가 뭘 어쨌길래. 난 너 밥 들여주고 씻겨주고 옷 입혀준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난 최선을 다했다. 남자랑 눈 맞아서 너 버리고 도망간 네 엄마 대신 엄마 노릇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다고. 넌 나한테 선한 것만 기억하지? 내가 힘들었던 건 하나도 모르잖아.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아니라 원수 같다는 말이 딱 어울렸습니다. 제가 가족들이 요구하는 일을 자꾸 외면하니까 저와 가족들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 대신 저는 가족들의 억제에서 벗어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폭력 사건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맡게 되었고 주요 피해자를 소환해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피해자 얼굴이 이상하게 낯이 익은 겁니다. 어디서 자꾸 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였어요. 그 사람 이름과 얼굴을 한참 번갈아 보고 나서야 그 사람이 누군지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집 건너방에 새들어 살던 총각 삼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엄마와 눈이 맞아서 같이 도망가 버렸다는 바로 그 삼촌 말이에요. 제 기억보다 훨씬 늙어 있었지만 예전 얼굴은 아직 남아 있었죠. 저는 그를 알아본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어떻게 검사와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지 참 운명의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엄마가 이 남자와 달아났으니 이 남자는 친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정태 씨? 과거에 여수 돌산에서 사글세 산 적 있었죠? 네? 아니, 고음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혹시 전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 그 집 딸이었는데요. 네? 그럼 미희. 아, 맞네. 미희 맞네. 와,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커서 검사가 된 거야. 하하하하, 시간 참 빠르다. 이정태 씨? 제가 그땐 어렸지만 제 기억 속의 건너반 삼촌은 배도 타고 저랑도 가끔 놀아주는 건실한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폭력배가 돼가지고
이런 꼴로 만나게 만듭니까? 정말 실망이네요. 하하, 아유, 그러네요.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미 검사님은 저한테 감사해 하셔야 돼요. 제가 검사님 어머님을 살려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랑 바람나서 도망친 게 우리 엄마를 살려준 겁니까?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는 아세요? 뭐라고요? 제가 누구랑 바람이 나요? 혹시 그 고약한 아줌마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 그쵸. 검사님 할머님이 그렇게 말한 거죠. 뭐예요?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아니죠. 아, 제가 미쳤다고 바람이 납니까? 전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바람이 난 게 아니라면 왜 그때 우리 엄마랑 호련히 사라져버린 건데요? 그건... 그 삼촌은 제가 따지고 묻자 당황해하면서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뭔가 결심한 듯 제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암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 어차피 전 다른 사건으로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대신 검사님 어머님이 어디 살고 계신지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전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예정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 그의 말에 깊은 의심이 들었어요. 엄마의 가출에 분명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아서 답답했죠. 하지만 다른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는 피해자에게 계속 엉뚱한 걸 물어볼 순 없었어요. 저는 건너편 삼촌을 만났다는 말을 하지 않고서 할머니를 떠보았죠. 할머니, 우리 엄마 말이에요. 친엄마. 갑자기 그 바람난 얘기는 왜 꺼내? 갑자기 뭐가 궁금해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엄마가 건너방 총각 삼촌이랑 눈이 맞아서 도망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엄마는 짐을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까? 내 기억엔 엄마 옷이나 지갑도 다 있었는데 엄마만 없어졌거든요. 그거야 뭐 급하게 도망치느라 그랬겠지. 아, 근데 왜 옛날 일을 들춰내? 나도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 다 잊었어. 속 시끄러우니까 묻지 마. 저는 당황하는 할머니의 반응을 보고 뭔가 확실히 있다는 직감을 했어요. 어릴 때는 엄마가 건너방 삼촌과 바람났고 나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거짓말일 거라는 의심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확실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통영에 있을 거라는 건너방 삼촌의 말 한마디만 믿고 엄마의 흔적을 찾아보겠다고 결심했죠. 제가 6살 때 헤어진 엄마만 찾을 수 있다면 제가 몰랐던 비밀을 알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마침 통영 쪽에 검사로 일하는 동료가 있었어요. 전 그 동료에게 엄마의 이름을 알려주며 좀 찾아봐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 동료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죠. 은검사, 어머님 성함이 장승미 씨라고 했지. 성함이랑 출생연도도 대강 맞는 것 같은데 장승미 씨가 몇 달 전에 주치자랑 다툼이 있어서 경찰에서 조사한 기록이 있네? 주소도 있고 연락처도 있어. 근데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장승미 씨가 아주 오래전에 실종자 처리가 돼 있어. 계속 실종 상태여서 사망으로 처리된 것 같은데. 그래서 경찰에서도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돼 있네. 암튼 내가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봐. 그래. 고마워. 내가 나중에 한턱 쏠게. 엄마가 실종 신고가 돼 있다는 말에 가출한 엄마를 아빠가 신고를 해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동료의 도움으로 친엄마의 소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엄마를 찾아갈 생각을 하니까 순간 망설여지더군요. 이제 와서 엄마를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괜히 엄마의 인생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만 하다가 엄마를 꼭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엄마 얼굴을 보고 따져 물어야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동료가 알아봐준 주소를 들고 무작정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계시다는 주소는 통영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판자촌 건물에 달린 작고 허름한 가게에는
미희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제 이름을 딴 간판이 걸려 있는 걸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엄마가 절 버리고 떠난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는 아직도 절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제 엄마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었죠. 엄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엄마의 눈빛이 크게 흔들리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역시 절 알아본 게 틀림없었어요. 엄마는 떨리는 음성으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너 미희잖아. 미희야, 우리 딸 미희 맞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엄마, 정말 엄마 맞아요? 여수 돌산에 살던 우리 엄마 맞죠? 그럼 미희야. 아이고 세상에,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우리 딸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보다니. 아이고. 엄마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이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오열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엄마를 만나도 담담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런 엄마의 감정에 반응을 해서인지 눈물을 와락 쏟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녀는 한참 동안 보듬게 안으며 감격스러운 재회를 했죠. 엄마는 그동안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날 버리고 이렇게 울 거면 그동안 왜 날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미야, 엄마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엄마는 절대 널 버리지 않았어. 엄마는 멀리서나마 널 지켜보고 있었단다. 너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갔고 대학교 입학할 때랑 졸업할 때도 갔었어. 우리 미희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때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의 뜻밖의 고백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엄마가 절 잊고 사는 줄로만 알았는데 엄마는 여전히 자신의 딸을 그리워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제 얼굴을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 엄마는 우리 미희를 마음속으로 항상 그리워하고 있었어. 그래서 몰래 찾아가서 우리 딸 크는 모습도 몰래 지켜본 거야. 그런데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여기 있다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미안해, 미희야. 엄마는 도저히 그런 용기가 없었어. 그런데 대체 어떻게 된 거니? 너 엄마가 여기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야? 겨우 마음의 추스른 저는 엄마가 사는 곳을 어떻게 찾았는지 설명했어요. 엄마와 함께 집을 나간 건너편 삼촌을 피해자로 만나게 됐고 그 삼촌 때문에 엄마가 통영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제 설명을 들은 엄마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아직 그놈이 살아있었어? 아니야, 미희야. 엄마는 그놈이랑 도망간 게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그런 인간이랑 눈이 맞았겠어? 할머니랑 아빠는 엄마가 그 삼촌이랑 바람이 나서 가정을 벌였다고 말했어요. 전 여태껏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엄마, 제가 모르는 사실이 도대체 뭐냐고요? 엄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어렵사리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 엄마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절 충격에 빠뜨리고도 남았습니다. 원래 엄마 외갓집은 완도에서 김 양식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부자였어. 우리가 살던 돌산 집도 엄마가 시집 오면서 해가지고 온 거야. 그때는 네 할머니도 네 아빠도 날 신주단지 모시듯 참 잘해주셨지.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건 너희 외할아버지 김 양식장이 망하면서부터였어. 완도에서 김 양식당을 하던 외할아버지의 사업이 누군가의 사기로 크게 망해버리고 말았고
그 때문에 외할아버지 댁은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수로 시집간 엄마가 친정을 도울 방법은 없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엄마는 아빠에게 여수 돌산집을 담보로 자금을 좀 융통해서 외할아버지를 좀 도우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대요. 하지만 아빠와 할머니는 엄마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때부터 엄마를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엄마는 꼭 참았어. 어떻게든 설득해서 외할아버지를 꼭 돕고 싶었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 아빠랑 친할머니가 여수 돌산집 명의를 아빠한테 넘기라고 협박하기 시작하더라고.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버텼지. 근데 어느 날이었어. 건너방에 살던 총각이 날 조용히 부르길래 나가봤더니 느닷없이 날 차에 싣고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낯선 동네에 끌려와 있었어. 그놈은 날 위협하면서 할머니가 돈 500을 주고 날 죽이라고 시켰다는 거야. 난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지.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그 삼촌이랑 바람이 나서 같이 도망친 게 아니라 그 삼촌이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사주를 받고요. 그래, 맞아. 하지만 엄마는 그 총각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쥐 죽은 듯이 살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 그랬지. 마음이 약해진 그 총각은 내 설득에 넘어갔고 네 할머니와 아빠가 너무 두려웠던 나는 그 길로 여수를 떠났던 거야.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집 명의를 넘기지 않자 그런 엄청난 일을 꾸몄던 겁니다. 그리고 제겐 엄마가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고 아빠는 새엄마와 재혼을 했던 거였어요. 물론 그들은 건너방 총각이 엄마를 처리했고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겪은 엄마는 몇 년간 정처 없이 떠돌다가 통영에 자리를 잡았고 건너방 삼촌은 엄마를 살려줬다는 사실이 들킬까봐 엄마가 어디에서 뭘 하며 살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엄마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버린 채 숨죽여 살고 있었는데 최근 취객이 엄마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상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덕분에 제가 엄마를 찾을 수 있게 되었네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이 일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건너방 삼촌을 다시 불렀고 이 모든 게 사실인지 캐물었습니다. 처음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던 그는 제 추궁과 설득에 모든 걸 자백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엄마를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는 사실을 꼭 알아달라며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저는 오래전 그의 계좌에서 돈 500이 들어간 흔적까지 찾아냈습니다. 모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뒤 저는 할머니와 아빠가 있는 돌산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할 말이 있다며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았죠. 우리 잘난 검사 손녀딸이 이 누추한 곳엔 뭐 빌어먹을 게 있다고 찾아오셨을까? 왜? 혹시 그동안 가족들 서운하게 만들었다고 반성이라도 한 거냐? 그게 아니라요. 할머니, 20년 전 집 나간 우리 엄마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찾았어요. 뭐라고? 아니, 얘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엄마 죽었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요? 왜 그렇게 단정하세요? 엄마는 집을 나간 거라면서요. 근데 왜 죽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이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할머니가 우리 엄마 죽이라고 건너방 총각 삼촌한테 시킨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 얘가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그게 뭔 헛소리야? 제가 그렇게 따져 묻자 할머니의 낯빛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빠도 헛기침만 하면서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얼마 전 제청에서 우리 건너방에 살던 삼촌을 만났어요. 사건 피의자로요. 그 삼촌이 다 자백했어요.
할머니가 우리 엄마 죽이라고 돈까지 줬다고 말이에요. 으아, 아니야, 미야. 그런 게 아니야. 그놈이 뭔가 헛소리를 하는 거겠지. 난 절대 그런 거 시킨 적이 없어. 할머니와 아빠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발뺌을 했지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알려주었어요. 엄마가 통영에서 잘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말이에요. 그러자 할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싹싹 비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야, 이 할미가 잘못했다. 그때 난 우리 집을 빼앗길까봐 그랬던 거였어. 그날 이후로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했다. 하지만 네 엄마가 살아있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미야, 이 할미가 잘못 생각했어. 절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할머니, 아빠, 살인교사는 정말 심각한 범죄예요. 공소시효도 없는 아주 무거운 죄라고요. 비록 미수로 그치긴 했지만 죄값을 받아야만 할 거예요. 두 분 모두 단단히 각오하세요. 아이고 미야, 이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러냐. 이 할미는 허리가 아파서 차가운 바닥에선 잠을 못 자. 미야, 이러지 말고 제발 이 할미 좀 받아오. 제게 통사정을 하는 할머니와 아빠의 모습에 웃음이 나오더군요. 고작 그놈의 집 때문에 자신의 며느리를 또 자신의 아내를 그런 시커먼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으면서 이제 와서 죄를 뉘우쳤다며 살려달라고 하다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정식으로 경찰에 넘겼고 수사 의뢰를 진행했어요. 당연히 검찰이 직접 의뢰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선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졌던 모든 사실은 금세 밝혀졌죠. 할머니가 건너편 삼촌에게 살인교사를 지시했고 삼촌은 할머니의 돈을 받았다는 것도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그 덕분에 엄마는 수십 년 동안 도망치듯 숨어 살아야만 했고 자신의 인생을 빼앗겼던 것이었어요. 결국 할머니와 건너편 삼촌 그리고 아버지까지 이 사건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재판에 넘겨졌어요. 제 직업상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들은 죄의 경중에 맞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를 회복한 엄마는 다시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전 지금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된 여수돌산 집도 다시 엄마 명의로 회복이 됐고 그 집에서 살고 있던 새엄마와 이복동생은 짐을 싸서 나가야만 했죠. 지금은 모든 게 정리됐지만 엄마가 입은 상처는 쉽사리 회복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엄마를 만나 서로 보듬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미안을 삼아야겠죠. 그러고 보면 우리 엄마는 참 대단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견뎌서 지금 제 곁에 있는 걸 보면 말이에요. 어제는 엄마와 찜질방도 가고 미용실도 다녀왔습니다. 엄마와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불어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